1998년 겨울 천안 고속버스 터미널 대합실. 한 주부가 CCTV에 마지막으로 포착된 후 사라졌습니다. 화장실로 향하는 모습이 흐릿한 화면에 찍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그녀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됐지만 그녀의 가방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14년이 흐른 2012년 터미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낡은 가방 하나가 발견됩니다. 천장 위 은밀한 공간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14년 전 사라진 주부의 신분증과 지갑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가방은 왜 그곳에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14년 동안 침묵했던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1998년 2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 천안은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대는 한겨울이었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터진 지 석 달째. 온 나라가 실직과 파산의 공포에 떨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천안시 서북구의 한 낡은 연립주택 2층. 좁은 안방에서 김태원 씨와 아내 이현주 씨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35이었던 태원 씨는 석 달 전 다니던 중소기업에서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32의 현주 씨는 두 아이를 키우며 집안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방바닥에는 고지서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독촉장 관리비 연체 고지서, 아이들 학원비 납부서. 태원 씨가 담뱃재를 떨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조금만 더 참아줘. 다음 달에는 일자리 구해올 테니까. 현주 씨가 쌓였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다음 달 벌써 석 달째 똑같은 소리예요. 애들은 뭘 먹여 살려요. 저도 할 만큼 했어요. 친정에도 손 벌려보고 친구들한테도 빌려보고. 이제는 정말 한계예요. 태원 씨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내가 뭘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거야? 당신은 편하지 집에만 앉아서 잔소리나 하면 되니까. 현주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나보고 집에만 앉아 있다고 했어요. 난 매일 애들 챙기고 살림하고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정신없는데. 태원 씨도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래, 맨날 고생한다며, 나만 무능력하다며, 당신이 그렇게 잘났으면 당신이 나가서 돈 벌어와. 현주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좋아요, 그러죠. 뭐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현주 씨가 안방 옷장을 열어 젖혔습니다. 옷까지 몇 벌을 끄집어내서 작은 여행 가방에 마구 집어넣었습니다. 태원 씨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현주 씨가 대답 없이 화장대 서랍에서 통장과 도장을 꺼냈습니다. 지갑에 현금 5만 원과 신용카드 한 장을 챙겼습니다. 태원 씨가 현주 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현주 씨가 팔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요. 이제 정말 지쳤어요. 당신 얼굴도 보기 싫어요. 현주 씨가 가방을 들고 안방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거실에서 놀고 있던 7살 딸아이가 엄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어디가? 현주 씨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 외할머니 댁 다녀올게. 착하게 놀고 있어. 현주 씨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좁은 집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태원 씨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오후 3시경. 현주 씨는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천안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터미널 대합실은 주말 오후라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귀향하는 사람들, 여행 가는 가족들, 출장 가는 직장인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현주 씨는 매표소 앞에 멍하니 서서 전광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울행, 대구행, 부산행, 광주행.
행선지들이 눈앞에서 어른거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친정은 대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이 꼴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현주 씨는 매표소로 다가가지 못하고 대합실 구석 빈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가방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이대로 떠나야 하는 걸까? 아이들은 어떡하지? 현주 씨의 눈에서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현주 씨는 가방을 옆에 내려놓고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 사진첩에는 아이들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7살 딸과 5살 아들의 해맑은 얼굴. 현주 씨가 사진을 어루만지며 흐느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현주 씨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현주 씨가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점퍼를 입고 야구 모자를 눌러 쓴 평범한 차림이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남자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건넸습니다. 힘든 일 있으신가 봐요. 현주 씨는 손수건을 받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남자는 손수건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도 요즘 힘들어서요. 이 IMF 때문에 다들 힘들죠. 현주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어디 가세요? 표는 끊으셨어요. 현주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제가 이쪽 자주 다녀서 길 잘 아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현주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현주 씨는 가방을 들고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남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3시 20분경. 태원 씨는 집 전화기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주 씨가 나간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태원 씨는 수화기를 들어 처가댁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여러 번 울린 끝에 장모님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 태원입니다. 혹시 현주 거기 갔습니까? 아니, 현주가 왜 여기 와? 무슨 일이야? 아, 아닙니다.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태원 씨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처가에도 가지 않았다. 그럼 어디로 간 걸까? 태원 씨는 점퍼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처 슈퍼마켓 주인에게 물어봤지만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태원 씨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전화기를 붙들었습니다. 현주 씨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렸지만 아무도 현주 씨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해가 기울어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6시가 넘어가자 태원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태원 씨는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오후 8시경. 천안동 부경찰서에서 실종 신고를 받은 박철수 경위가 태원 씨를 맞이했습니다. 당시 41살이었던 박경위는 형사 경력 15년의 베테랑이었습니다. 부인이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됩니까? 오늘 오후 3시경 집을 나간 뒤로요. 싸우셨습니까? 네, 제가 실직한 후로 경제적인 문제로 다퉜습니다. 부인이 어디로 갔을 것 같으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터미널로 가지 않았을까 해서요. 왜 터미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친정이 대전인데 거기로 가려면 터미널을 거쳐야 해서요. 박경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당장 터미널로 가봅시다. 박경희와 태원 씨는 경찰차를 타고 천안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오후 9시경. 터미널 대합실은 저녁 시간이라 한산했습니다. 박경희는 터미널 보안실로 직행했습니다. 보안팀장 최성호 씨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당시 43이었던 최 팀장은 터미널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경찰입니다. CCTV 영상 확인 좀 해야겠습니다. 최 팀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실종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후 영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따라오십시오. 최 팀장은 박경희와 태원 씨를 보안 모니터실로 안내했습니다. 낡은 녹화기 2대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최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저희 터미널에는 CCTV가 2대 있습니다. 대합실 입구 쪽 하나와 매표소 앞 하나입니다. 화질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박경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확인해 봅시다. 최 팀장이 오후 시간대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1998년 당시 CCTV는 화질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터미널 조명이 어두워 영상은 더욱 불명확했습니다. 오후 3시 10분경 대합실 입구 쪽 카메라에 여성 하나가 포착되었습니다. 여행 가방을 들고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태원 씨가 화면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저 사람 제 아내 같은데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박경희가 물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까?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요. 하지만 옷차림이랑 가방이 맞는 것 같아요.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여성은 대합실을 천천히 걸어 다니다가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후 3시 25분경 회색 점퍼를 입은 남자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야구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흐릿한 화면 때문에 얼굴을 전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여성이 앉아 있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박경희가 화면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남자가 여성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화질이 너무 나빠서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 40분경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화면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박경희가 물었습니다. 저쪽 방향이 어디입니까? 최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화장실 쪽입니다. 화장실 쪽 카메라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카메라가 2대밖에 없어서 모든 구역을 커버할 수 없습니다. 박경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상을 계속 돌렸습니다. 회색 점퍼 남자는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오후 4시경 일어나서 화면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여성의 모습은 영상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모습도 다시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박경희가 테이프를 되감아 여러 번 재생했습니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영상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박경희가 물었습니다. 매표소 쪽 카메라 영상도 봅시다. 최 팀장이 다른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매표소 정면을 찍는 카메라였습니다. 하지만 각도상 대합실 전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표소 창구 앞 공간만 찍히고 있었습니다. 여성의 모습도 남자의 모습도 이 영상에는 없었습니다. 박경희가 최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오늘 오후에 수상한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최 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주말이라 사람이 너무 많아서 특별히 기억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회색 점퍼 남자는요. 얼굴도 제대로 안 보이고 평범한 차림이라 모르겠습니다. 박경희는 테이프를 증거물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터미널 전체 수색을 지시했습니다. 밤 10시경 경찰관 5명이 터미널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합실, 화장실, 매표소, 창고, 휴게실 모든 공간을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이현주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방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던 용역 직원 박순자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당시 50대 중반이었던 박 씨는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 여자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혹시 오늘 오후에 이 여자 보신 적 있습니까?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 그런 분 있었어요. 세면대에서 눈물 닦고 계셨어요.
나이가 어떻게 돼 보였습니까? 30쯤 됐나 젊은 분이었어요. 옷차림은요? 어두운색 패딩 점퍼 입고 계셨어요.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까? 내 작은 여행 가방 들고 계셨어요. 그 후로 그 여성 다시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 후로는 못 봤어요. 박경희가 메모했습니다. 그럼 화장실에서 나간 건 보셨습니까? 글쎄요, 제가 청소하느라 정신 없어서 언제 나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박경희는 터미널 주변 상가도 수색했습니다. 편의점, 분식집, 커피숍, 모든 가게를 돌며 탐문했습니다. 혹시 오늘 오후에 이런 여성 보신 적 있습니까? 박경희는 태원 씨가 제공한 현주 씨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기억이 안 나요. 한 분식집 주인만이 희미하게 기억했습니다. 오후 4시쯤 비슷한 분이 남자랑 같이 지나갔던 것 같기도 한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남자요? 어떤 남자였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냥 평범하게 생긴 사람이었어요. 어디로 갔는지 보셨습니까? 터미널 주차장 쪽으로 가는 것 같았는데 확실하지 않아요. 박경희는 즉시 주차장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몇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주차장에는 차량들만 있을 뿐 단서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2월 15일 일요일 아침, 박경희는 수사팀을 소집했습니다. CCTV 영상을 팀원들과 함께 분석했습니다. 회색 점퍼 남자를 확대해서 보려 했지만 화질이 너무 나빠서 얼굴은 전혀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키는 175cm 정도. 마른 체형. 그것이 확인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한 형사가 말했습니다. 이 남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신원을 특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박경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터미널 주변 반경 10km를 수색합니다. 그리고 터미널 직원 모두를 조사하십시오. 수색팀은 터미널 주변 들판과 야산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이현주 씨의 사진과 인상착의가 전국 경찰서에 전달되었습니다. 실종자 찾기 전단지가 터미널과 시내 곳곳에 붙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제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현주 씨의 부모님이 천안으로 내려왔습니다. 70이 넘은 어머니는 터미널 대합실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내 딸 어디 갔어? 제발 나 좀 살려줘. 아버지는 사위 태원 씨를 붙잡고 따졌습니다. 자네 대체 우리 딸한테 뭘 한 거야? 태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어뜨렸습니다. 박경희는 남편 태원 씨를 계속 조사했습니다. 부인이 집을 나간 후 정확히 어디 계셨습니까? 집에 있다가 동네를 돌아다니며 아내를 찾았습니다. 누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웃 사람들이요. 박경희는 이웃들을 면담했습니다. 그날 오후 태원 씨가 동네를 돌아다니는 것을 여러 사람이 목격했습니다. 태원 씨의 알리바이는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박경희는 완전히 의심을 풀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사는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CCTV 영상 분석팀이 최선을 다했지만 회색 점퍼 남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화질이 너무 나빠서 얼굴 복원이 불가능했습니다. 목격자 진술도 애매모호했습니다. 분식집 주인이 본 사람이 CCTV 속 남자와 같은 사람인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박경희는 터미널 보안팀장 최성호 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날 오후 최 씨는 정확히 어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최 씨가 대답했습니다. 평소처럼 보안실에서 근무했습니다. 보안실에만 계셨습니까? 아니요, 순찰도 돌았습니다. 순찰은 몇 시에 도셨습니까? 오후 3시 반쯤 한 번 돌았고 4시 반쯤 또 돌았습니다. 박경희가 메모했습니다. 혹시 그날 회색 점퍼 입은 남자 보셨습니까? 최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박경위는 최 씨의 반응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수상한 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1998년 4월, 사건 발생 2달째, 경찰은 수사를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건들이 계속 밀려왔고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박경위는 상부로부터 압력을 받았습니다. 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불명확한데 언제까지 매달릴 겁니까? 박경위는 마지막으로 현장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터미널 구석구석을 혼자서 걸어 다녔습니다. 대합실, 화장실, 창고, 계단, 모든 공간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단서는 없었습니다. 가방도 소지품도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현주 씨는 말 그대로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1998년 6월, 이현주 씨 실종 사건은 미제로 분류되었습니다. 신문에서도 더 이상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남편 태원 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처가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장인과 장모가 손주들을 돌보는 것을 도왔습니다. 태원 씨는 공장 일용직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아내가 어디선가 자신을 부르는 꿈, 아내가 어둠 속에서 손을 뻗는 꿈. 태원 씨는 잠에서 깨어나면 늘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1999년, 2000년, 2001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태원 씨는 매년 아내가 사라진 날이면 터미널을 찾았습니다. 대합실 의자에 한참을 앉아 있곤 했습니다. 혹시 아내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를 품으며. 하지만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났습니다. 딸은 중학생이 되었고 아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아이들은 가끔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 태원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가 곧 올 거라고 거짓말만 반복했습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 10년이 흘렀습니다. 태원 씨는 40을 훌쩍 넘겼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가득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재혼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태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내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박경위는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전 마지막으로 사건 파일을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현주 씨 사건, 결국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았습니다. 2010년, 2011년. 세상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SNS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1998년에 사라진 이현주 씨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태원 씨는 아이들이 대학생이 될 때까지 혼자 키웠습니다. 딸은 간호대학에, 아들은 공대에 진학했습니다. 태원 씨는 공장에서 묵묵히 일했습니다. 저녁이면 좁은 원룸에 돌아와 소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벽에는 아내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32의 젊은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태원 씨는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 제발 소식이라도 알려줘. 2012년 3월. 천안 고속버스 터미널에 대대적인 증축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노후화된 터미널을 현대식으로 개조하는 공사였습니다. 현장 소장 이동훈 씨가 10여 명의 인부들과 함께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48이었던 이 소장은 건축 경력 20년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오래된 천장 패널을 뜯어내고 새 자재로 교체하는 작업이었습니다. 3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경. 인부 한 명이 천장 패널을 드러내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천장과 지붕 사이 공간. 그곳에 낡은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인부가 소장을 불렀습니다. 소장님, 여기 좀 보세요. 이 소장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확인했습니다. 회색 여행 가방이었습니다. 표면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물건임이 분명했습니다. 이 소장이 가방을 조심스럽게 내려왔습니다. 인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뭐예요, 저거? 이 소장이 가방의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이 소장이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성용 옷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점퍼 니트 스웨터 청바지. 모두 오래된 스타일이었습니다. 이 소장이 안주머니를 뒤지자 지갑이 나왔습니다. 지갑을 열자 주민등록증이 보였습니다. 이현주. 생년월일 1966년 3월 5일. 주소 천안시 서북구. 이 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한데? 한 인부가 말했습니다. 혹시 십몇 년 전에 실종 사건 있지 않았어요? 터미널에서 주부가 사라진 거. 이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거 어렴풋이 기억나. 이 소장은 즉시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1시간 후, 천안동 부경찰서 형사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하게 된 것은 강력계 김민수 형사였습니다. 36의 젊은 형사였지만 경력은 10년이 넘었습니다. 김 형사가 가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증거물 봉투에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현장을 철저히 감식했습니다. 천장 위 공간은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내부에서만 올라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김 형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 가방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온 거지? 이 소장이 말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숨긴 것 같은데요. 김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서로 돌아온 김 형사는 1998년 실종 사건 기록을 찾았습니다. 오래된 파일들이 서고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있었습니다. 김 형사는 파일을 펼쳐 꼼꼼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이현주 당시 32세, 남편 김태원과 부부싸움 후 가출, 천안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실종, 소지품인 가방만 발견됨, 목격자 진술 희박, 용의자 특정 안됨, 미제 사건. 김 형사는 당시 담당 형사였던 박철수 경위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은퇴 후 집 전화번호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 형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여러 번 울린 끝에 나이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박철수 경위님 되십니까? 그렇습니다만 누구십니까? 천안동 부서 강력계 김민수 형사입니다. 1998년 이현주 씨 실종 사건 기억하십니까? 박경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물론 기억하지 왜 그 사건을? 오늘 터미널 증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의 가방이 발견됐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경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디서 발견됐다고? 터미널 대합실 천장 위 공간입니다. 14년 동안 거기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박경희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천장까지는 못 봤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지. 김 형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당시 수사하시면서 의심되는 사람 있었습니까? 박경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남편을 계속 의심했는데 증거가 없었어. 그리고 한 명 더. 누굽니까? 당시 터미널 보안팀장 최성호. 그 사람 진술이 좀 이상했거든. 어떻게 이상했습니까? 너무 완벽했어. 마치 준비라도 한 것처럼. 하지만 확실한 근거는 없었지. 김 형사가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다음 날 3월 21일 수요일, 김 형사는 남편 김태원 씨를 찾아갔습니다. 태원 씨는 대전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공장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오후 6시, 태원 씨가 작업복을 입고 공장 정문을 나왔습니다. 14년의 세월은 태원 씨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등은 굽었습니다. 김민수 형사입니다. 태원 씨가 형사를 보자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내분 사건 때문에 왔습니다. 태원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내를 찾았습니까? 아직은 아닙니다만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태원 씨는 김 형사를 따라 근처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김 형사가 사진 몇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 가방 보신 적 있습니까? 태원 씨가 사진을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 아내 가방이에요. 어디서 찾으셨어요? 터미널 천장 위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태원 씨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럼 우리 아내는 어떻게 된 겁니까? 김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재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태원 씨가 김 형사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제 아내 꼭 찾아주세요. 살아있든 죽어있든 꼭 찾아주세요. 일주일 후 3월 28일, 경찰은 공식적으로 재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팀장은 김민수 형사. 총 6명으로 구성된 특별팀이었습니다. 첫 번째 작업은 발견된 가방에 대한 정밀 감식이었습니다. 과학수사대는 가방 전체를 현미경으로 조사했습니다. 지문 채취를 시도했지만 14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감식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다만 가방 손잡이 부분에서 희미한 지문 2개가 검출되었습니다. 하나는 피해자 이현주 씨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신원 미상이었습니다. 과학수사대 김태영 연구사가 보고했습니다. 이 미상 지문은 남성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데이터베이스 대조 결과 일치하는 인물이 없습니다. 김 형사가 물었습니다. 범죄 전과자 DB에도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가방 내부에서 다른 증거는요? 머리카락 몇 가닥이 발견됐습니다. DNA 분석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 나옵니다. 같은 시각, 김 형사는 1998년 당시 터미널 직원 명단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14년이 지났지만 일부는 아직 터미널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매표소 직원 송미경 씨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김 형사가 터미널을 찾아가 송 씨를 만났습니다. 당시 28이었던 송 씨는 이제 42이 되어 있었습니다. 1998년 2월 14일 일 기억하십니까? 송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잊겠어요? 그날 일은 아직도 생생해요. 혹시 그날 수상한 사람 못 보셨습니까? 글쎄요, 워낙 사람이 많아서. 송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상한 게 있긴 했어요. 뭡니까? 그날 오후에 보안팀 최 팀장님이 평소와 다르게 계속 대합실을 왔다 갔다 하셨어요. 평소에는 안 그러십니까? 보통은 사무실에 계시거든요. 그날은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밖으로 나오셔서 두리번거리셨어요. 김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다음 날, 김 형사는 1998년 당시 보안팀장이었던 최성호 씨를 찾았습니다. 최 씨는 2005년에 터미널을 퇴직한 상태였습니다. 현재 천안 시내에서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김 형사가 편의점을 찾아갔습니다. 오후 2시경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최성호 씨 맞으십니까? 예, 근데 누구십니까? 천안동 부서 김민수 형사입니다. 1998년 이현주 씨 실종 사건 때문에 왔습니다. 최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사건을 왜 지금? 최근에 중요한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최 씨가 카운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증거요? 터미널 천장에서 피해자의 가방이 나왔습니다. 최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천장에서요? 네, 14년 동안 거기 숨겨져 있었습니다. 김 형사가 최 씨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최 씨는 분명히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최 씨께서 터미널 보안 책임자셨죠? 네, 그랬습니다. 그럼 천장 위 공간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을 텐데요.
최 씨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당연히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는 거기까지 수색을 안 했잖아요. 왜 안 했습니까? 최 씨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 형사가 계속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증언에 따르면 최 씨께서 그날 오후 평소와 다르게 대합실을 계속 돌아다니셨다던데요. 최 씨가 눈을 피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14년 전 일이라. 김 형사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혹시 그날 이현주 씨를 보셨습니까? 최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봤어요. 정말입니까? 네, 정말입니다. 김 형사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사진 속에는 이현주 씨가 있었습니다. 최 씨가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김 형사는 최 씨의 반응에서 거짓말의 징후를 감지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형사가 말했습니다. 최 씨 지금 거짓말하고 계시는 거 압니다. 아니에요, 정말 모릅니다. 곧 과학수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 가방에서 채취한 지문이 최 씨 것으로 나오면 어쩌시겠습니까? 최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발 그냥 돌아가 주세요. 김 형사는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여기서 물러서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 형사는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4월 5일, 과학수사대로부터 DNA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방에서 채취된 머리카락은 이현주 씨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머리카락 한 가닥이 더 발견되었습니다. 신원 미상의 남성 머리카락이었습니다. DNA를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지만 일치하는 인물이 없었습니다. 김 형사가 과학수사대에 요청했습니다. 최성호 씨의 DNA를 확보해서 대조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영장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김 형사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최성호 씨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1985년부터 터미널에서 근무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안요원으로 시작해서 1995년에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근무 평가는 양호했고 징계 기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5년 갑자기 퇴직했습니다. 퇴직 사유는 개인 사정이었습니다. 김 형사가 당시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을 찾아 면담했습니다. 한 전 직원이 흥미로운 증언을 했습니다. 최 팀장님, 1998년 그 사건 이후로 좀 이상해지셨어요. 어떻게 이상했습니까? 평소에 말이 많으셨는데 조용해지셨고, 술을 자주 드셨어요. 그전에는 술을 안 하셨나요? 거의 안 하셨는데 그 이후로 거의 매일 드셨죠. 김 형사가 메모했습니다. 김 형사는 최성호 씨를 계속 미행했습니다. 최 씨의 일상은 단조로웠습니다. 낮에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특별한 이상 행동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틀에 한 번씩 밤 10시경 집을 나와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김 형사가 공원에서 잠복했습니다. 4월 10일 밤 10시 30분, 최 씨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어두운 공원이었습니다. 최 씨는 담배를 꺼내 피우며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김 형사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최 씨 혼자 계시네요. 최 씨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당신 왜 자꾸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최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 말 없어요? 그만 좀 귀찮게 하지 말고. 김 형사가 최 씨 앞을 막아섰습니다. 1998년 2월 14일 오후, 최 씨는 대합실에서 이현주 씨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최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개소리를. 김 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울고 있는 그녀를 받고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최 씨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증거도 없으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 김 형사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곧 증거가 나올 겁니다. 가방에서 채취한 지문과 머리카락. 그게 최 씨 것으로 밝혀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최 씨가 담배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김 형사를 노려보았습니다. 최 씨의 눈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증거를 가져오든가 아니면 날 괴롭히지 마. 최 씨는 공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김 형사는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압박은 충분했습니다. 이제 최 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볼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4월 11일, 김 형사는 검찰과 협의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로 영장 발부가 가능한지 검토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황 증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물적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김 형사가 답답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성우의 자백을 받아내거나 결정적인 물증을 찾아야 합니다. 김 형사는 검찰청을 나왔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김 형사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사건 파일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단서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김 형사는 1998년 당시 목격자 진술을 다시 읽었습니다. 화장실 청소 담당 박순자 씨의 진술, 분식집 주인의 진술, 그리고 매표소 직원 송미경 씨의 진술. 송 씨가 말했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최 팀장이 그날 계속 대합실을 돌아다녔다. 왜 그랬을까? 무엇을 찾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누군가를 감시하고 있었던 걸까? 김 형사의 머릿속에 하나의 가설이 떠올랐습니다. 최성우는 이현주 씨를 미리 알고 있었다. 아니면 그날 처음 봤지만 무언가 이유로 접근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현주 씨는 사라졌다. 최성우는 그녀의 가방을 천장에 숨겼다. 왜 숨겼을까?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자신과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김 형사는 책상을 탁 쳤습니다. 그거다. 다음 날 아침, 김 형사는 1998년 당시 청소 담당이었던 박순자 씨를 찾았습니다. 박 씨는 현재 70이 넘은 나이로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김 형사가 요양원을 찾아가 박 씨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1998년 터미널에서 일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지 나, 거기서 10년 넘게 일했어. 혹시 그때 보안팀장이었던 최성우 씨 기억하십니까? 박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기억하지 그 사람. 왜 표정이 그러십니까? 박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람 좀 이상했어. 어떻게 이상했습니까? 여자 직원들한테 자꾸 말 걸고 눈빛이 좀 그랬어. 성추행 같은 건 없었습니까? 직접적인 건 없었는데 그냥 느낌이 불편했지. 김 형사가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혹시 1998년 2월 14일 그 사건 날 최 팀장이 뭔가 이상한 행동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박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최 팀장이 창고 쪽으로 가는 걸 봤어. 뭔가를 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 뭘 들고 있었습니까? 잘 모르겠어, 멀리서 봐서. 하지만 급하게 어디론가 가더라고. 김 형사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 형사는 즉시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14년 전 창고가 어디였는지 확인했습니다. 현재는 리모델링으로 구조가 바뀌었지만 당시 창고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 바로 위가 천장 공간으로 연결되는 통로였습니다. 김 형사는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성우는 그날 이현주 씨의 가방을 가지고 창고를 거쳐 천장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거기에 가방을 숨겼다. 하지만 이현주 씨 본인은 어디로 간 걸까? 김 형사는 팀원들을 소집했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있습니다. 가방은 발견했지만 시신은 없습니다. 최성호가 시신을 어디 숨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팀원이 물었습니다. 터미널 주변은 다 뒤졌잖아요. 김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1998년 수색 범위는 반경 5km였습니다. 더 넓게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성호의 차량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의 차량 운행 기록 같은 게 남아있겠습니까? 어렵겠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일주일 동안 팀원들은 기록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1998년 당시 차량 운행 기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김 형사는 다시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습니다. 4월 20일, 김 형사는 마지막 시도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성호를 경찰서로 임의동행 요청했습니다. 최 씨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조사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김 형사가 물었습니다. 1998년 2월 14일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 최 씨는 정확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최 씨가 변호사를 쳐다보았습니다. 변호사가 대신 말했습니다. 14년 전 일을 어떻게 정확히 기억합니까? 김 형사가 최 씨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현주 씨를 만났습니까? 최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난 적 없습니다. 대합실에서 그녀에게 말을 건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녀의 가방을 천장에 숨긴 적 있습니까? 최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자꾸 나를 범인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증거가 있으면 가져와 봐. 김 형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앉으십시오. 변호사가 최 씨를 말렸습니다. 최 씨가 다시 앉았습니다. 김 형사가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가방에서 채취한 미확인 지문, 미확인 머리카락, 그리고 목격자 진술. 모든 정황이 최 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정황만으로는 기소가 불가능합니다. 결정적 물증이 없지 않습니까? 김 형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조사는 2시간 동안 계속되었지만 최성호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결국 그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5월, 재수사팀은 검찰에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 증거로는 기소가 어렵습니다. 피의자 특정도 명확하지 않고 결정적 물증도 부족합니다. 김 형사가 반박했습니다. 최성호가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능성만으로는 안 됩니다. 법정에서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지금 증거로는 불가능합니다. 김 형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수사를 계속하십시오. 더 확실한 증거를 찾으면 그때 다시 협의합시다. 김 형사는 검찰청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김 형사는 남편 김태원 씨를 만났습니다. 태원 씨는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범인을 잡았습니까? 김 형사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은. 태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우리 아내는 영영 못 찾는 겁니까? 김 형사가 태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찾아내겠습니다. 하지만 김 형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2012년 6월, 재수사는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았고 최성호를 압박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김 형사는 마지막으로 최성호의 집 앞에서 잠복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 기대하며. 하지만 최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켜봤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7월, 경찰청 상부에서 재수사 종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김 형사는 상사에게 항의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상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 형사 현실을 받아들여. 증거가 없으면 어쩔 수 없어. 더 이상 예산과 인력을 투입할 수 없다네. 김 형사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2012년 8월 이현주 씨 실종 사건은 다시 미제로 분류되었습니다. 14년 만에 재수사가 시작됐지만 결국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가방은 찾았지만 주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증거는 있었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용의자는 있었지만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김 형사는 사건 파일을 다시 서고에 넣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2012년 가을, 김태원 씨는 혼자 터미널을 찾았습니다. 리모델링이 완료된 깨끗한 터미널이었습니다. 14년 전 아내가 마지막으로 있던 곳이었습니다. 태원 씨는 대합실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태원 씨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젊은 부부가 앉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행복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태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터미널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013년, 2014년, 2015년. 세월이 다시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사건을 잊어갔습니다. 언론도 더 이상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최성호는 여전히 편의점을 운영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밤에는 여전히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수 형사는 다른 사건들을 수사했습니다. 하지만 이현주 씨 사건을 잊지 못했습니다. 가끔 사건 파일을 꺼내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김태원 씨는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성인이 되었습니다. 딸은 간호사가 되었고 아들은 회사원이 되었습니다. 태원 씨는 손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18년 이현주 씨가 실종된 지 2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2월 14일 김태원 씨는 두 아이와 함께 터미널을 찾았습니다. 딸과 아들은 이제 30 전후의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터미널 한 구석에 꽃다발을 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아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원 씨는 아이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엄마는 편히 쉬고 계실 거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게 엄마를 위한 거야.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을 힐끗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그들의 이야기를 알지 못했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세상은 또다시 변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왔고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현주 씨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최성호는 70을 넘겼습니다. 여전히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수 형사는 경위로 진급했습니다. 여전히 이현주 씨 사건을 잊지 못했습니다. 김태원 씨는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손주가 셋이나 되었습니다. 가끔 손주들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손주들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범인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정황 증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물증이 없었습니다. 법은 의심만으로 사람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이현주 씨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무슨 일을 당했는지 누구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천안 고속버스 터미널 천장에서 발견된 가방만이 14년 동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98년 2월 14일
한 주부가 사라졌습니다. 가난과 절망이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범죄가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이현주 씨의 가족들은 아직도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길, 언젠가는 그녀가 돌아오길, 헛된 줄 알면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